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서울시내 사업체 여성 종사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임신부는 출산 전 초음파 검사를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워하면서도 1인당 평균 7.5회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의 숫자가 여전히 적지만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파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노숙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여성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아동의 인권보다 부모의 친권이 결코 우선될 수 없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여성의 사회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서울시내 사업체 여성 종사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은 지난 2014년 말 기준 206만 300여 명으로 전년보다 4%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43%였으며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27만 200여 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33%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은 상용 종사자가 137만 7,200여 명, 자영업자가 23만 9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5.8%와 2%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다소 개선됐습니다. 우리나라 임신부는 출산 전 초음파 검사를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워하면서도 1인당 평균 7.5회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 횟수는 산부인과 학회 권고치인 5회보다 2.5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은 임신 중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초음파 검사는 모든 대상자가 받았고 기형아 검사는 62%, 양수 검사는 7.6%가 받았습니다. 임신 중 받은 검사 중에서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부담됐다는 응답이 77%로 가장 많았고 기형아 검사, 양수 검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의 숫자가 여전히 적지만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4,900여 명으로 전년보다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5.6%에 달해 4년 전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인 것으로 조사돼 아직 남성 육아휴직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듯 지난 5년간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손자까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이를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는 대부분 부모와 조부모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15.8%였던 1인 가구가 21.3%로 급증했습니다. 부담되는 주거비용과 육아 등을 이유로 부부와 미혼자녀, 부모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도 4.9%에서 5.7%로 늘었습니다. 평소엔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는 1.7%에서 5%로 급격히 늘었고 10년간 2.9명을 유지했던 평균 가족 원수는 2.8명으로 줄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5년 만에 전국 5,018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제각각 살거나 부모와 조부모에 의지한 가족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율도 늘었습니다.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돕고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 남편이 50%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시간은 5년 전보다 감소해 전체 응답자의 65%가 1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저출산이 경제적 여건 때문이라는 것도 뒷받침됐습니다. 20, 30대는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미뤘고 사회적 여건이 향상된다면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긴급히 도움을 요청할 곳은 부모와 조부모가 70%를 넘어 친인척 네트워크 없이는 돌봄 공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 부양과 결혼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남녀 평등 인식이 높아졌고 전통적인 고비용 결혼 문화에 대한 반대도 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서 자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9살짜리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4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살해 혐의를 받은 이 씨의 사촌동생은 인사차 집에 들렀다가 숨져있는 조카의 다리를 베고 누워있는 이 씨를 보고 기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봉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아들이 질식사한 것을 확인했으나 시신에는 구타 흔적이나 상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평소에 속을 많이 새겼나요, 애가? 아버지 이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몇 년 전 외국인 부인이 가출하고서 아들과 둘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비닐봉지를 씌워 숨을 못 쉬게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자신의 지병을 치료하던 약에서 분리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 씨는 아들이 가출한 엄마를 찾는 데다 내가 앓는 정신질환을 물려받고 나처럼 살까 봐 겁이나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자기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죽여야겠다. 경찰은 이 씨에게 기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금융당국이 ISA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투자자들이 업무 시간에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ISA 계좌 개설, 계약 체결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ISA 관련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겠습니다. 다만 일인명 ISA만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에는 신탁형과 일인명이 있는데 신탁형은 가입자가 자금 운용 방식을 직접 지정하는 것, 일인명은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일인명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의 투자 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인명 ISA의 경우 신탁형에 비해 보수가 더 많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ISA, 금융당국은 ISA가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A는 세제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기간과 수수료 등이 있기 때문에 ISA에 담을 금융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본다고 혼낼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양육 방식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중학생일수록 휴대전화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순영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구팀이 중학생 1,900여 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연구팀은 부모의 양육 방식을 애정,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등 6개 문항으로 나눈 뒤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후 부정적 양육 방식으로 분류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관섭을 고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따져봤더니 부모의 양육 방식이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양육 방식 중에서도 특히 과잉기대가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동 통제 능력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을 높이려면 학생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방식과 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3년 전 어린이용 타이레놀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곧바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얀센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당시 품질 관리를 총괄했던 A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제조 과정에서 일부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했고 이 때문에 성분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은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A씨도 알았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회수 조치를 했고 전과도 없다며 벌금 100만 원, 그나마도 선고를 유예해 사실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품 중 실제 회수된 건 10% 미만, 2년여 동안 150만 병이 넘는 양이 이미 시중에 팔렸습니다. 아세타미노펜을 갈아 복용하게 되면 독성 간염, 이게 심해지면 이제 급성 간 부전, 그다음에 이제 사망 이렇게 연결되게 되죠. 제조사는 문제가 된 제품은 전체의 1% 미만이며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쌀은 지난해 12월 기준 190만 톤. 국민 약 3천만 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갈수록 재고가 불어나자 정부는 이달 말부터 가장 오래된 2012년산 쌀 9만 9천 톤을 현미 기준 킬로그램당 200원에 소와 돼지 등을 먹이는 배합 사료용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쌀은 오래돼 밥을 지어 먹기 어려울 정도로 맛과 영양이 떨어진 것들입니다. 재고 관리 비용과 그다음에 옥수수용 사료곡물 수입 대체 효과 등이 기대가 돼서 약 210억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앞으로 쌀 재고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쌀 적항은 풍년인데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하루에 쌀밥을 2공기도 채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 보리쌀이나 밀가루 등 기타 양곡류나 육류의 소비는 늘어나는 추세. 정부는 올해 쌀 사료화 말고도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의도 100배 면적의 논을 줄이고 막걸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유럽 식량농업기구가 적정량으로 제시한 80만 톤까지 재고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운영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었습니다. 지원금은 클린카드로 지급되며 창업특강 참가비나 학원 수강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는 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때 클린카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서는 쓸 수 없도록 활용이 제한되며 창업특강 참가비, 인적성 검사비, 학원 수강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필요한 식비와 교통비 등도 간접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해 대기업 은퇴자 등을 시니어 멘토로 이어주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의 활동 계획에 맞는 취업이나 창업, 사회 혁신 활동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인턴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회 경제 조건을 점수로 매겨 평가하고 진로 계획의 구체성 등도 심사 기준에 넣기로 했습니다. 청년수당의 최종 활용 방안은 청년과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되며 이번 달 말까지 확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데 대해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통증 치료는 물론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다음 달부터는 가정에서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암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시행됨에 따라 시행의료기관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증상관리, 상담, 영적, 사회적 돌봄을 제공합니다. 보호자는 사별 가족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부담 비용은 한 달 동안 5만 원 수준. 암 환자의 90% 가까이가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가정 호스피스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기까지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가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마약법 관리상 간호사가 갖고 가서 주사를 놔드리거나 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혹시는 가정 호스피스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게 제도적으로 융통성 있게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 중인 말기암 환자에게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며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독감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1.3명에 이르렀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개학까지 맞물려 있어 독감 유행이 이달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비롯한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감은 노인과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와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워 조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적기에 인플루엔자의 특효약인 그 바이러스 약들을 투여를 받으셔야지 합병증이 없이 잘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나 이런 새로운 유행병도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말고도 또 감별해야 되는 병들이 많아서 그걸 위해서라도 가까운 병원을 빨리 찾는 게 고위험군인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독감은 4월까지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밌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얼음으로 만든 바퀴를 단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얼음 조각가 4명이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물 크기로 완성해냈는데요. 레이저와 전기톱 등으로 정교하게 자른 얼음 바퀴를 영하 30도에서 닷새간 꽁꽁 얼린 자동차에 장착하고서 실제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완벽한 얼음 바퀴를 위해 연구와 실험에 3개월을 투자한 조각가들. 기계가 아닌 장인 정신이 깃든 작품을 탄생시켰네요. 주인이 너 샌드위치 어디다 숨겼어? 라고 추궁하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애완견.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 걸까요? 개가 슬그머니 입을 열자 놀랍게도 샌드위치 덩어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주인 몰래 샌드위치를 훔쳤다가 용케 삼키지 않고서 햄스터처럼 입안에 숨겨놨던 샌드위치를 순순히 뱉어낸 건데요. 뜻밖의 공간에 먹을 걸 숨긴 이 견공의 잔꾀에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해외 한 지역 고등학교에서 펼쳐진 하프타임 이벤트인데요. 기수단의 연주에 신난 3살 배기 꼬마, 소속 응원단원처럼 경기장 밖의 트랙을 이리저리 뛰더니 기수단의 깃발 공연까지 흉내냅니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깃발을 똑같이 휘두르고 던지며 멋진 공연을 선보인 꼬마 치어리더. 경기장 밖에서 누구보다 열띤 응원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해외 입양인 센터 뿌리의 집 원장으로 있는 김도현입니다. 뿌리의 집은 해외 입양인들의 모국 방문과 뿌리 찾기를 돕는 곳입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출생의 진실을 모르고 사는 일이 거대한 공허 앞에 서 있는 것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의 친엄마와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 찾기를 위해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 입양인들이 매년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뿌리 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 중에 19은 친가족을 못 찾고 돌아갑니다.
이런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입양 과정에서 친생 가족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생 가족에 대한 기록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관리 부실로 멸실되기도 하고 많은 경우 위조되거나 조작되기도 했습니다. 입양의 이름으로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아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 찾기를 위해 나선 사람들을 보면 잘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격적인 재회의 광경에 함께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이들과 정서적인 연대감을 느낀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입양이라는 제도 안에서 친생모나 친생부의 정보는 간직되지 못했는지, 뿌리 찾기를 통한 가족과의 재회가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뿌리 찾기를 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상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뿌리 찾기를 안 해도 되는 사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뿌리 찾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안전장치는 자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출생신고제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대신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아두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 출생등록제란 아이의 출산을 담당한 병의원의 의사가 시군, 구청 출생기록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해서 아동의 출생을 국가의 공적 기록에 바로 기입해 넣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에 비극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가족 재회가 더 잘 이루어져서 이분들의 비극이 종결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동 출생 등록제가 도입되어서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아이라도 출생 즉시 국가의 공적 기록에 등록되어서 이들이 나중에 뿌리 찾기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미베 베이비 엑스포가 열립니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내가 만드는 동화 이야기 체험전 하이스토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1층 전시실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타민 D. 임신 중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알레르기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아닌 보충제로 섭취하는 건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과 계란, 유제품, 버섯 등을 식단의 고루 반영해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